40년 세월 내 인생을 고작 이 돈 몇 푼으로 퉁치려는 게냐? 이 노인네가 이 돈이라도 줄 때 받아서 당장 나가! 조롱 섞인 보상금 300만 원으로 평생을 바친 터전에서 쫓겨나던 절망의 순간 11살 손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믿지? 이 300만 원으로 지금 바로 저 숲속 폐가를 사줘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버려진 폐가 아래에 신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이제 우리 차례야? 과연 할머니와 손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수산시장은 시퍼런 얼음 파편과 비릿한 생선 냄새로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게 앞 전구를 밝혔습니다. 40년 전 갓 돌진한 외아들을 등에 업고 이곳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명수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불을 켰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앞길이 막막했던 젊은 과부에게 이 좁은 생선 좌파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고단한 삶은 하늘도 무심하게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은 손녀 하윤이가 고작 4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며느리마저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버린 뒤 명순에게 남은 것은 핏덩이 같은 손녀 하윤이와 빚뿐이었습니다. 명순은 그때부터 더 억척스럽게 생선을 팔았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가락이 얼어 터져 진물이 나도 무릎 관절이 삐걱거려 걷기조차 힘들어도 명수는 시장 바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윤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40년 세월을 버텨온 것이지요. 시장 상인들은 명순을 명순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 끈질긴 생명력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시장에 재개발이라는 무서운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이 낡은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번듯한 고층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인들은 매일같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조합장 황만재는 지자체 의원 출신이라는 명함을 앞세워 시청 도시계획과장인 오 국장과 형님 아우하며 시장 상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황만재는 번들거리는 금색 안경을 쓰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얼굴로 시장을 누비며 상인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봐요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린내 나는 구덩이에서 살 겁니까? 내가 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들이야? 그는 입으로는 상생을 말했지만 뒤로는 건설사와 결탁해 상인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보상금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영업보상비는 터무니없이 깎였고 그나마 나온 보상금도 밀린 관리비와 야금야금 불어난 사채이자로 다 빠져나가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강제 집행이 예고된 안개 짙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순이 갓 들어온 고등어의 비늘을 긁어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둔탁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 수십 명이 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황만재 조합장이 고용한 강제 철거 용역들이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하세요. 오늘부로 이 구역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어서들 짐 싸서 나오세요. 황만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사색이 되어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명순도 고무장갑을 낀 채 달려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조합장님.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만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김명순 할머니,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개고장 여러 번 보냈잖아요. 이제 이 비린내 나는 생선 괴짝들 좀 치웁시다. 아파트 공사 늦어지면 할머니가 그 이자 다 감당할 거야?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용역들이 명순의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명순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손질해둔 생선 상자들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은빛 비늘이 반짝이던 싱싱한 갈치들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상자 속에 가득하던 얼음들이 깨져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명순은 비명을 지르며 용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생선인데? 이놈들아, 사람 죽는다. 이거 안 놓느냐? 하지만 힘없는 칠순 노인이 건장한 장정들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용역들은 명순을 가볍게 밀쳐버렸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명순의 머리 위로 낡은 천막이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비바람을 막아주던 빛바랜 천막이 순식간에 난도질당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순은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천막 아래서 아들 목까지 해서 손녀 하윤이를 먹여 살렸는데 그저 천막 하나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명순의 인생 전체가 짓밟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황만재는 바닥에 주저앉은 명순 앞으로 다가와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시에라도 베푸는 듯 명순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는 이사비입니다. 공탁금이야 나중에 법원 가서 찾아가시든가 말든가 하시고 당장 오늘 밤 잘대라도 구하려면 이거라도 챙겨서 조용히 나가세요. 알겠습니까?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수는 눈을 비비며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세고 또 세어봐도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300만 원. 40년 세월을 바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대가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명순이 평생 장롱 깊숙이 모아둔 쌈짓돈까지 합쳐야 겨우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까 말까한 그야말로 조롱 같은 돈이었지요.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은 이미 조합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떼어가 버리고 할머니 손에 남은 현금 전 재산이 딱 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40년을 여기서 뼈가 녹게 일했는데 고작 이 돈 받고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거야? 명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세월입니다. 청춘을 다 바치고 부모 없는 손녀를 키워낸 터전입니다. 명순은 봉투를 쥔 채 황만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조합장님, 이건 아니지. 내가 여기서 장사한 세월이 얼만데. 우리 하윤이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어떡해. 명순의 절규에도 황만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두 끝으로 명순의 손등을 거칠게 밀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시장은 사라집니다. 여기엔 번쩍이는 건물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할머니 같은 노인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지시라고요. 황만재는 오국장이라 불리는 시청 공무원과 함께 낄낄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용역들은 이미 명순의 가게를 텅 비워버린 채 다음 가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짓이겨진 생선들과 깨진 얼음, 그리고 상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순은 텅 빈 가게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 사이로 스며든 찬물이 발을 시리게 했지만 가슴속 응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300만 원. 이 돈이 명순이 손에 쥔 전부였습니다. 명순은 바닥에 흩어진 갈치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보, 아들아. 내가 못나서 우리 하윤이를 길바닥에 앉히게 생겼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를 보겠니?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안개 낀 시장 골목을 타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제 코가 석자라 명순을 달래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면 배신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300만 원이라는 멸시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던 그 순간 명순의 굽은 등 뒤로 따뜻하고 조그만 손 하나가 닿았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손녀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난장판이 된 가게와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윤은 통곡하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귓속말을 하듯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할머니 손에 있는 그 300만 원이면 충분해. 명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손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슬픔보다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하윤은 시장 단골인 최 씨 아저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지도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애가 영특하구나 하며 넘겼지만 하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동네의 모든 길이 지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40년 생선 가게를 잃고 300만 원이라는 조롱 같은 돈만 남은 할머니에게 이제껏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막힌 제안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믿지? 이 300만 원으로 저 산동네 끝 폐가를 사요. 명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손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명수는 하윤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장화에 묻은 흙탕물이 바닥을 적셨지만 할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하윤아. 똑똑한 내 손녀. 이 할미가 너 하나 믿고 가보마.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명순과 하윤은 텅 빈 가게 자리를 떠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시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무너진 시장의 잔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안개가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명순의 마음은 여전히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단칸방 같았습니다. 용역들이 휩쓸고 지나가 난장판이 된 생선가게 털을 뒤로하고 명수는 손녀 하윤의 손에 이끌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낡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박 부동산이라는 화려한 간판과는 어울리지 않게 유리창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곳이었죠. 그곳은 생선가게 단골이자 명순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최 씨의 일터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코끝에 돋보기를 걸친 채 신문을 뒤적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탕물이 튄 앞치마를 본 최 씨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명순 형님.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조합놈들이 기어이 오늘 들이닥친 겁니까? 최 씨가 급히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명순에게 건넸습니다. 명순은 물컵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물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순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노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힘없이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황만재 조합장이 던져준 돈과 명순이 평생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합친 딱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최 씨,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네. 이 3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야. 이 돈으로 우리 하윤이랑 비만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만 찾아봐 주게. 산동네 월세방도 좋고 창고라도 좋으니 제발. 명순의 목소리가 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최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무리 변두리라지만 요즘 세상에 보증금 3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쪽방도 두 사람이 살기엔 턱없이 좁았습니다. 최 씨가 곤란함에 입맛만 다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저기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때까지 할머니 곁에 서 있던 하윤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최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벽에 걸려있던 큼지막한 동네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그 지도는 재개발 구역이 표시된 최신 지도가 아니라 먼지가 잔뜩 쌓인 10년 전 구형 지도였습니다. 하윤이는 까치발을 들고 지도의 가장 구석진 곳, 산비탈 절벽 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이 집 있잖아요. 숲속에 버려진 폐가요. 이거 아직 안 팔렸죠?
하윤의 말에 최 씨와 명순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습니다. 하윤이가 가리킨 곳은 동네 사람들도 근처에 가길 꺼리는 흉물스러운 폐가였습니다. 20년 전 불이 난 뒤로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마당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뱀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도는 곳이었지요. 하윤아, 거긴 팔고 말고 할 때도 못 돼. 그냥 버려진 흉가야. 사람이 살 때가 못 된다. 거길 왜? 명순이 손사래를 쳤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한지 최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저씨, 기억나세요? 재작년 여름에 아저씨가 우리 가게 와서 고등어 조림 드시면서 혼잣말 하셨잖아요. 저 폐가 주인 할아버지가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한국에 세금 내기도 귀찮고 골치 아프다고 단돈 몇백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누가 사가줬으면 좋겠다고요. 최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최 씨가 술기운에 지나가듯 한 말이었습니다. 워낙 쓸모없는 땅이라 부동산 장부에 올려놓지도 않았고 그저 골칫덩이 물건이라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죠. 그런데 11살짜리 꼬마가 그 흘러가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 주인이 캐나다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한국에 올 일도 없고 재산세 나오는 것도 아깝다고 헐값에라도 처분해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하윤아, 거긴 재개발 구역에서도 빠진 자투리 땅이야. 길도 험해서 차도 못 들어가고 수도도 다 끊긴 맹지 중에 맹지란다. 그런 땅을 사서 뭐 하려고 그래? 최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바로 캐나다 주인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 전 재산 300만 원으로 그 집 사겠다고요. 주인 할아버지도 세금만 나가는 골칫덩이 땅을 지금 처분하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명수는 하윤이의 뜻을 다 알아챌 수는 없었지만 손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을 읽었습니다. 40년 장사꾼의 감으로도 지금 하윤이는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돈 봉투를 최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 씨, 나 이 아이 말대로 하겠네. 우리 하윤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어차피 이 돈으로 갈 데도 없는데 귀신집이면 어떠냐. 내 손녀가 살리겠다는 집인데. 최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40년 넘게 비린내 맡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명순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것이 못내 안쓰러웠던 것이지요. 사실 그 폐가는 주인 입장에서도 매년 재산세만 나가는 애물단지였습니다. 300만 원이라도 받고 치울 수 있다면 주인에게도 나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밥 20년 먹었지만 이런 거래는 처음이었습니다. 국제전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받은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침착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모르는 집주인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독촉장 날아와서 골치 아팠는데 300만 원이라도 주신다면야 당장 팔죠. 서류는 제가 바로 국제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집주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묘한 표정으로 명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그 숲속의 폐가는 법적으로 명순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최 씨가 써준 임시계약서를 받아든 명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님, 일단 여기 도장 찍으세요. 서류는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서 지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최 씨가 써준 임시계약서를 받아든 명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 더미를 돈 주고 산 미친 짓이었지만 명순에게는 벼랑 끝에서 잡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윤이는 계약서를 소중하게 접어 할머니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 이제부턴 나만 믿어. 다음 날 명수는 리어카의 낡은 솥단지와 이불 보따리를 싣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40년 생선 장사 끝에 남은 것이 뱀이 나오고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라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하윤이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이라기보다 쓰레기 더미에 가까웠던 폐가에서의 첫날 밤.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쳤지만 명수는 하윤이를 품에 꼭 안고 누워 비린내 나는 장화를 벗고 처음 누워보는 내 집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할머니와 손녀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순 할머니가 기어이 노망이 났다며 혀를 찼지만 명수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낮에는 할머니를 도와 집을 치우고 밤에는 손전등을 켜고 지도를 공부했습니다. 하윤이가 보는 지도는 시장에서 주워온 신도시 개발 구역도였습니다. 아이는 연필로 폐가 자리를 동그랗게 치고 그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빨간 선들을 정교하게 연결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 마당이 그냥 마당이 아니야. 신도시 전체가 숨을 쉬는 구멍이 바로 여기 생길 거래. 하윤이는 할머니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가 생기면 그 안에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대한 환기구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형이 바로 이 폐가 부지였던 것입니다. 하윤이는 구청 게시판에 붙은 공람 공고를 수백 번도 넘게 읽으며 이 자리가 설계상 변경 불가능한 핵심 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색 고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재개발 조합장 황만재였습니다. 그 뒤로는 시청의 오 국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따라 내렸습니다. 아이고, 명순 할머니. 300만 원 전 재산을 털어서 산 게 고작 이 귀신집입니까? 배짱도 좋으시네. 오 국장 역시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조합장님, 밤마다 귀신이 통곡한다던데 시장통 비린내에 코가 마비돼서 곰팡이 냄새는 향기로운가 보죠. 명수는 손에 든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비열한 얼굴에 빗자루질을 하고 싶었지만 명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윤이와의 약속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마당에 와서 웬 소란입니까? 갈 데 없는 노인네가 제 집 사서 살겠다는데 조합장님이 보태준 거라도 있소? 명순의 대꾸에 황만재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와 명순의 귓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어차피 우리 신도시 계획구역 바로 옆 자투리 땅입니다. 곧 공사 시작하면 포클레인이 이 마당 코앞까지 들어올 텐데 그때도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만간 이 길목을 공사 차량 진입로로 수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때는 300만 원은커녕 푼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줄이나 아세요. 그때 방 안에서 공부하던 하윤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우리 땅이에요. 팔기 전까지는 포크레인 한 대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공사 진입로요? 여기 안반 지형이라 진입로 못 내는 거 설계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왜 도로를 억지로 굽게 만들어서 엉뚱한 자리에 진입로를 내려고 하세요? 하윤의 말에 오 국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인 그는 하윤이 지적한 도로 굽히기가 황만재, 지인들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조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만재는 이 꼬맹이가 어디서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오 국장의 불안한 눈빛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먼지를 피우며 떠난 뒤 하윤은 주저앉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들 지금 겁나서 저러는 거야.
자기들이 조작한 게 들통날까봐. 하윤은 그날 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오 국장과 황만재가 놓친 설계도의 허점,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억지로 꺾어놓은 도로 선형의 증거들을 공책에 빼곡히 정리했습니다. 11살 꼬마의 눈에는 어른들의 탐욕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시청에 좀 다녀올게. 시장님을 만나야겠어. 명수는 놀랐지만 이제 손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40년 묵은 할머니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방 속에 설계 오류 분석표를 챙겨 넣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조롱을 희망으로 바꿀 준비를 마친 채 하윤은 당당하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의 시작인 시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시청 건물은 하윤이의 키보다 수백 배는 더 높아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살피고 있었지요. 하윤이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미리 챙겨온 신도시 개발 공청회 안내문과 최 씨 아저씨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아주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 지하차도 설계 오류에 대한 시민 긴급 제안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열린 시장실 운영일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접수하려고요. 하윤이가 내민 서류 봉투 겉면에는 신도시 지하차도 설계 결함 및 사업비 300억 손실 방지 제안서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살 꼬마의 입에서 설계 결함과 300억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난이라기엔 하윤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봉투 속 슬쩍 보인 도면들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도시계획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 박 시장은 이번 신도시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실 문이 열리고 인자해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도시의 수장인 박 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하윤이를 발견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비서가 당황하며 하윤이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시장은 무심코 서류들을 넘겨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하윤이가 적어 내려간 수치와 도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 시장은 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하는 야심가이자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하윤이가 지적한 설계 조작의 흔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얘야, 네가 이걸 다 직접 그린 거니? 네, 시장님. 여기 지하차도 입구 보세요. 도로가 원래는 일직선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휘어지잖아요. 그 휘어진 땅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집 마당에 생겨야 할 환기구 자리가 설계도에서 지워졌어요. 공기를 빼낼 곳이 없으면 지하차도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하윤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시장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하윤이를 시장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실 소파에 앉아있는 하윤이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윤이가 가져온 낡은 공책과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하윤이라고 했니? 네가 쓴 이 제안서 정말 네가 직접 분석한 거냐? 박 시장의 물음에 하윤이는 긴장한 기색 없이 공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네, 시장님. 여기 지하차도 3구역을 보세요. 황만재 조합장님이 도로를 억지로 굽게 만들어서 자기 지인들 땅값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굽히는 바람에 원래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야 할 지하차도 비상 탈출구 자리가 설계도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윤이의 손가락이 도면 위에 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 구간은 지하차도가 가장 깊게 들어가는 곳이라 사고가 나면 연기가 빠질 곳이 없어요. 환기구랑 탈출구가 없으면 큰 사고가 날 텐데
오 국장님은 황 조합장님 부탁을 들어주느라 이 위험한 설계를 승인해 준 거예요. 이대로 공사하면 나중에 다 뜯어 고쳐야 해서 세금이 300억 넘게 더 들 거예요. 박 시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도시계획과의 원본 설계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윤이가 가져온 도면과 원본을 대조해보던 시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하윤이의 지적은 단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이 아이는 지형과 도면을 대조하며 완벽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군. 명백한 조작이야. 박 시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는 정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서 공무원과 조합장이 짜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뒷돈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 시장은 하윤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이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얼마나 투명하게 보였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박 시장은 결심한 듯 하윤이의 제안서를 내려놓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윤이라고 했니?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설계도는 내가 직접 다시 조사하마. 그리고 네가 말한 그 폐가 자리, 거기가 왜 중요한지도 내가 똑똑히 확인하겠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나와 너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내가 직접 특별감사팀을 꾸려 조사하마. 박 시장은 하윤이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내 땅을 함부로 뺏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히면 네가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킨 1등. 공신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줄게. 하윤이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할머니가 평생 생선 팔아모은 전 재산으로 산 집이에요. 꼭 지켜주세요. 하윤이가 시청을 나설 때 아침에 느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윤이는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할머니와 자신의 앞날을 비추는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이는 걱정하며 기다리던 명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명순은 손녀의 얼굴에서 핀 환한 미소를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윤아, 고생 많았다. 시장님은 만나 뵈었니? 응, 할머니. 시장님이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명수는 손녀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윤이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낡은 냄비에 끓인 소박한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시청에서는 박 시장의 지시로 비밀리에 신도시 설계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국장과 황만재 조합장은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11살 꼬마의 손에 들통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축배를 들며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에는 이미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육중한 기계 소리가 드디어 명순의 집 마당 입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서고 집채만한 포크레인 2대가 쇠발톱을 치켜든 채 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경계줄을 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조합장 황만재가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며 산전수전 다 겪은 명순이었지만 거대한 기계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위압감 앞에서는 속절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움켜쥔 힘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겁내지 마. 저 사람들 오늘 아무것도 못해.
황만재는 구두로 흙바닥을 툭툭 치며 명순의 면전에 대고 호령했습니다. 자, 김명순 할머니. 보셨지? 이제 진짜 공사 시작입니다. 오늘 이 폐가 싹 밀어버리고 길 낼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오세요. 지난번에 준 300만 원이면 고시원이라도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버팁니까? 황만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마당 안쪽으로 바가지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윤이가 가방에서 코팅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멈추세요. 여기 공사 중지 가처분 통지서 안 보셨어요? 어제 날짜로 조합이랑 시청에 다 발송됐을 텐데요. 하윤이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엔진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당황한 듯 장비를 멈추고 황만재를 쳐다보았습니다. 황만재는 안경을 고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가처분? 야, 이 꼬맹이가 어디서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협박이야. 오 국장한테 확인 다 끝냈어. 여기는 그냥 밀어도 되는 자투리 땅이라고. 황만재가 인부들에게 손짓하며 강행하려던 찰나 현장 소장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당장 이 구간 공사 중단하라고 공문 내려왔습니다. 시장님 직속 감사팀이 지금 현장으로 오고 있답니다. 현장 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만재 역시 귀를 의심하며 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시장님과 나눴던 비밀 약속이 드디어 거대한 방패가 되어 그들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하윤이가 제보한 설계 조작 정황을 근거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구역의 모든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가 꺼지자 산동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황만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신도시 사업은 거액의 프로젝트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공사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조합이 물어야 하는 금융 이자와 장비, 대여료,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황만재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하루 5억 원. 눈 뜨면 사라지는 거액의 이자는 황만재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매시간 전화를 걸어 공사가 이대로 한 달만 지연되면 조합장님도 파산이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겁에 질린 조합원들은 사무실로 몰려와 황만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흑빛이 된 황만재는 결국 홀로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정장 소매가 땀으로 젖은 채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하윤이가 끓여준 보리차를 마시던 명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조합장님이 웬일이시오? 포크레인 없으면 여기 못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명순의 뼈있는 말에 황만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평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빳빳한 합의서와 도장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좀 과했습니다. 자, 여기 보상 합의서 새로 가져왔어요. 300만 원에 사신 거 제가 특별히 2억 원 쳐드릴게. 무려 60배가 넘는 장사 아닙니까? 지금 당장 도장 찍으시죠. 그럼 시청에 넣은 민원도 취하해 주시는 걸로 하고. 명수는 2억이라는 거액에 심장이 뛰었지만 곁에 선 하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하윤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아이는 황만재가 내민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아직도 바보로 아세요? 하루에 5억 원씩 이자 나간다면서요. 겨우 2억으로 이 상황을 넘기려고요? 이 집 마당 안 거치면 신도시 전체가 준공. 허가 안 난다는 거 시장님도 다 아셨는데요. 황만재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1살 꼬마의 입에서 준공 허가와 이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자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5억? 아니, 10억 드릴까요? 제발 도장만 찍어주세요. 황만재가 명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때 하윤이가 가방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평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전체 부지의 용도 지역이 표시된 상세 도면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는 현금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윤의 손가락이 지도의 정중앙, 장차 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역세권 상업 용지 300평을 짚었습니다. 황만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 야, 너 미쳤어? 거긴 조합 땅이야. 내가 무슨 수로 내 마음대로 그 땅을 떼어줘? 그건 총에 거치고 법대로 해야. 아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윤이가 말을 툭 자르며 황만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하윤이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황만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땅, 서류상으로는 조합 소유도 아니고 아저씨 땅도 아니죠? 아저씨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아저씨가 개발 정보 미리 빼내서 몰래 사둔 아저씨 개인 땅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이 사실 알면 아저씨 바로 감옥 가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황만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1살 꼬마의 입에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차명.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조합 땅을 내주는 건 절차가 복잡해 불가능하지만 자기 처남 명의로 숨겨둔 개인 땅을 넘기는 건 도장만 찍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 황만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물이었지만 지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해 파산하고 감옥에 가느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놓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세요. 그 땅 우리 할머니한테 넘기고 조용히 공사 재개하실래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 서류 들고 제가 검찰청에 갈까요? 하윤의 서늘한 협박에 황만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인주가 뭉개질 정도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하윤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챙겨 할머니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명수는 멀어져가는 황만재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억울하게 자리를 뺏겼던 기억, 아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 할미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야, 할머니. 이제 시작이야. 저 아저씨가 우리한테 뺏어간 거 이제 하나씩 다 찾아올 거야.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낡은 폐가의 지붕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지만 하윤의 주머니에 든 계약서 한 장은 그 어떤 대궐보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산 폐가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조합 사무실에서 황만재는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그는 하윤과 할머니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최후의 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만재에게 있어 역세권 300평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후를 보장할 황금알이었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모아온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 땅을 11살짜리 꼬마의 협박에 못 이겨 처남 명의의 인감까지 찍어 넘겨주었으니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만재는 무식한 용역 깡패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독한 인간이었죠. 사무실 소파에 처박혀 씩씩거리던 황만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황만재는 즉시 오국장을 불러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어이, 오국장.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 말이야.
그거 보호자 없이 할머니가 대신 도장 찍은 거 법적으로 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국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조합장님. 친권자가 따로 살아있다면 할머니는 대리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이런 거액의 부동산 계약은 친엄마 동의 없이는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며느리 7년 전에 야반도주했다면서요? 황만재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죽었단 소리 없으면 어디선가 숨만 쉬고 있겠지. 당장 사람 풀어. 흥신소를 쓰든 경찰 인맥을 동원하든 하윤이 애미 그 여편네 당장 찾아내. 황만재가 보낸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하윤의 생모 정숙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한 공단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간간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밀려든 빚더미는 젊은 정숙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책임질 용기보다 제 한 몸 건사할 도망을 택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황만재는 직접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기름기 번들거리는 얼굴로 나타난 황만재는 겁에 질린 정숙 앞에 역세권 땅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당신 딸 하윤이가 말이야. 지금 수백억짜리 땅 주인이 됐어. 근데 말이야, 법적으로 당신이 친권자거든. 당신이 나타나서 내 허락 없는 계약은 무효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땅 절반은 당신 거야. 새 인생 살게 해줄게. 정숙의 눈이 떨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보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탐욕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만재는 정숙의 그 나약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동네 폐가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하윤이 받아낸 계약서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마당에 상추 씨앗을 뿌리며 희망을 읽었습니다. 하윤이는 학교 숙제를 하면서도 시장님이 보내주기로 한 감사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황만재가 또 왔나 싶어 빗자루를 들고 나갔지만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잔뜩 힘을 준 화장과 화려하지만 어색한 옷차림. 하지만 명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7년 전 아들의 위패 앞에서 어린 하윤이를 버려두고 도망쳤던 며느리 정숙이었습니다. 명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도망가더니 방 안에서 나온 하윤이도 멈춰섰습니다. 기억 속에도 희미한 엄마라는 존재.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러온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숙의 뒤에서는 황만재가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인사 나누세요. 법적으로 하윤이의 유일한 보호자, 친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윤이가 맺은 그 계약, 우리가 정식으로 이에 제기할 겁니다. 명순 할머니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숙은 차마 하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황만재의 뒤로 숨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야.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그 땅인가 뭔가 하는 것도 엄마가 다 정리해줄게. 그것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탐욕의 눈먼 약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떨고 있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정숙과 황만재를 향해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여자 데려오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7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엄마예요. 황만재는 낄낄거리며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법은 차갑단다, 꼬맹아.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평화롭던 폐가 위로 다시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눈은 이미 정숙의 흔들리는 눈빛과 황만재의 주머니 속에 삐져나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폐가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보름 동안 공들여 닦아놓은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흙탕물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7년 전 도망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황만재가 사준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빌려 입은 것인지 모를 번쩍이는 원피스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마당의 잡초를 밟았습니다. 명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들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가빠왔지만 며느리였던 정숙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마당 여기저기를 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런 흉가에서 애를 키우고 계셨어요? 세상에,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결국 귀신집으로 오셨네. 내 인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명순의 호통에도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버티고 선 황만재를 힐끗 보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제가 하윤이 엄마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애가 맺은 계약, 친권자인 제 동의 없으면 다 무효래요. 조합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윤이가 엄청난 땅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다 우리의 아빠, 그러니까 내 남편 죽고 나서 생긴 일인데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숙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황만재가 미리 일러준 대로 친권과 상속 지분이라는 단어를 앵무새처럼 읊어댔지요. 황만재는 옆에서 뒷짐을 진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에게 뺏긴 역세권 땅을 되찾기 위해 그는 정숙이라는 가장 비열한 무기를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상식으로는 자식을 버리고 간 어미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하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왜 아줌마 땅이에요? 이 집은 할머니 돈으로 산 할머니 집이에요. 아줌마는 이 집에 벽돌 한 장 보태준 적 없잖아요. 아줌마라는 말에 정숙의 얼굴이 셀쭉하게 변했습니다. 아줌마라니, 내가 내 엄마야, 하윤아. 너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너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는 부모 도장이 있어야 해. 할머니는 부모가 아니잖아. 정숙은 뻔뻔하게 폐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짐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예 이곳에 눌러앉겠다는 심산이었지요. 황만재가 정숙에게 내린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폐가에서 같이 살면서 할머니와 하윤이를 괴롭혀라. 정 안 되면 하윤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버리겠다고 협박해라. 그러면 명순 할머니는 손녀를 뺏기지 않으려고 결국 땅 계약을 포기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폐가의 지옥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명순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는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며 타박을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제가 애 찾으려고 7년을 전국을 헤맸어요. 이제 겨우 찾았는데 시어머니가 땅 욕심에 애를 이런 흉가에 가둬두고 안 내주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대요? 마을 사람들은 속사정도 모른 채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애 엄마가 왔으면 엄마한테 보내야지. 말순이 할머니가 땅 욕심에 노망이 났나봐 하는 소리들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명수는 억울함에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사건은 정숙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에 터졌습니다. 정숙은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명순의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만재가 약속한 돈을 받으려면 하윤이 이름으로 된 계약서 원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롱 속 보따리를 거칠게 헤집던 정숙의 손에 드디어 노란 봉투가 잡혔습니다. 찾았다. 이거면 이제 내 인생도 피는 거야. 정숙이 회재를 부르며 방을 나가려 할 때 문 앞에 하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황만재 아저씨는 아줌마한테 돈 안 줘요.
아줌마가 계약서 넘겨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아줌마 쫓아낼 사람이라고요. 하윤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도끼를 품으며 하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난리야. 비켜. 이거만 있으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소란에 잠에서 깬 명순 할머니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도망치려는 며느리와 그걸 막으려는 손녀의 실랑이를 본 명순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마누라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다 박살을 내는구나. 명순의 통곡 소리가 폐가의 정막을 깼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황만재의 차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정숙은 승리자처럼 계약서를 흔들며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하윤이가 그 계약서 원본을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고 정숙이 들고 튄 봉투 속에는 하윤이가 낮에 그려놓은 연습장 종이 뭉치만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윤은 울고 있는 할머니를 다독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저 여자가 직접 황만재 아저씨의 숨통을 끊어줄 거야.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간 거니까. 하윤의 계획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만재의 검은색 세단이 산길을 비명 지르듯 긁으며 올라와 폐가 마당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숙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황만재에게 노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루 5억 원의 이자, 폭탄에 피가 마르던 황만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패가 마당을 밀어버리고 역세권 땅을 되찾아올 마법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황만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 대신 황만재 바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하윤의 연습장 종이 뭉치만 가득했습니다. 이 여편니가 지금 누구랑 장난질이야. 황만재의 고함에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영문이었습니다. 황만재는 종이 뭉치를 정숙의 얼굴에 집어던지고는 쇠파이프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디서 꼬맹이랑 짜고 나를 속여. 오늘 아주 끝장을 내주마. 눈이 뒤집힌 황만재가 마루로 뛰어들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하윤을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몸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40년 생선 장사로 다져진 배짱도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의 폭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집? 여기가 누구 집이야.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황만재가 쇠파이프를 치켜 올리는 찰나 하윤이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죽었을 때도 그랬죠? 안전장비 아깝다고 낡은 크레인 그냥 쓰게 해서 우리 아빠 떨어지게 만든 거 아저씨잖아요.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하윤의 아빠가 공사장에서 추락사했을 때 현장 소장이 바로 황만재였습니다. 그는 사고를 개인 과실로 몰아세웠고 빚더미에 앉아 제정신이 아니던 정숙에게 푼돈 몇 푼을 던져주며 도망치듯 떠나게 종용했습니다. 너 그건 또 어떡해. 아저씨네 사무실 철거하던 날 아저씨가 파쇄 안 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 넣었던 그 박스들이요. 거기서 우리 아빠 이름 적힌 사고 보고서랑 아저씨가 서명한 장비 점검 허위 보고서 다 찾았어요. 아저씨는 쓰레기라고 버렸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보물지도였거든요. 하윤의 말은 비수가 되어 황만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윤은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가 버려진 생선 대가리를 줍던 그 고단한 날 폐지. 더미 속에서 아빠의 진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황만재는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근데 어쩔 거야? 그 서류 지금 내놔, 안. 그러면 꼬맹이 너부터 저 밑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황만재가 하윤의 덜미를 낚아채 마당 구석, 비탈길로 이어지는 낡은 담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황만제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차 옆에서 벌벌 떨고만 있던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버렸고 돈 때문에 다시 돌아왔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꼴을 보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남정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내 남편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내 새끼까지. 정숙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황만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황만제의 팔을 사정없이 깨물고 눈을 할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숙의 공격에 황만제가 주춤하며 하윤을 놓쳤습니다. 하윤은 그 틈을 타 할머니 쪽으로 피했고 분노한 황만제가 쇠파이프를 정숙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죽어. 너희 다 같이 죽어버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산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이 시청에서 시장님과 약속했던 특별감사팀과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숲속 폐가의 낡은 담벼락을 가차없이 비추었습니다. 쇠파이프를 치켜들고 광기를 부리던 황만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다 이내 경찰들에 의해 바닥으로 짓눌렸습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오국장 불러와. 황만제는 흙바닥을 뒹굴며 끝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믿었던 오국장은 이미 시청 집무실에서 감사팀에 의해 긴급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하윤이가 시장에게 전달했던 그 보물지도 같은 서류들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아빠의 사고 은폐, 신도시 설계 조작, 그리고 황만제가 천안 명의로 빼돌린 차명 재산 목록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단죄의 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힌 황만제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번들거리던 금색 안경은 깨져 마당 구석에 굴러다녔고 수천억 원의 이자, 폭탄을 피하려던 그의 탐욕은 결국 새창살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브리핑룸에는 박 시장이 직접 섰습니다. 그는 하윤이가 제보한 설계 도면과 황만제의 비리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긴급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설계 조작과 공무원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특히 11살 소녀의 용기 있는 제보로 예산 300억 원의 낭비를 막았으며 7년 전 억울하게 묻혔던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 시장의 발표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40년 생선 가게 할머니와 영특한 손녀가 힘을 합쳐 거대 비리 집단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고 하윤이를 쓰레기 땅에 들어간 노망난 노인네 손녀라고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황만제가 천안 명의로 숨겨두었던 역세권 상가 부지는 명순 할머니와의 대물 변제, 계약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황만제 처남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차명 재산임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이라는 조롱 섞인 돈과 맞바꿨던 폐가, 마당이 마침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당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폐가 마당에는 정숙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황만제에게 할퀴어지고 흙먼지가 가득 묻은 그녀의 옷차림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명순 할머니와 하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서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명순은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빗자루질 소리만 가득하던 마당에 명순의 칼칼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울면 뭐하냐.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더냐. 정숙은 엉금엉금 기어 명순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 그렇게 가고 눈앞이 캄캄해서 도망쳤던 게 결국 제 발목을 이렇게 잡네요. 하윤이까지 사지로 몰아넣을 뻔한 인연을 죽여주세요. 정숙의 통곡은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황만재의 손에 끌려가던 그 찰나, 그녀는 7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가 그녀 속에 숨어있던 어미의 본능을 깨웠던 것이지요. 하윤은 마루 끝에 앉아 그런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연습장 한 장을 찢어 무언가를 적더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정숙의 가방 옆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레시피.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윤이가 또박또박 적어 내려간 종이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빠는 된장찌개에 멸치가루 많이 넣는 거 좋아했대요. 앞으로 엄마가 끓여주세요. 나도 엄마 밥 먹어보고 싶어. 하윤의 말에 정숙은 대성통곡하며 땅을 쳤습니다.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는 호칭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거사 밥이나 처먹고 울어라. 속이 비면 눈물도 안 나오는 법이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 속에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된 명순이 내민 가장 따뜻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정숙은 흙 묻은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잡은 행주가 낯설었지만 그녀는 정성껏 할머니의 밥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낡은 폐가의 단칸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던 칼바람은 어느덧 시원한 밤바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수는 한쪽 팔로 하윤을, 다른 한쪽으로는 며느리 정숙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정숙의 물음에 명수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되긴. 우리 목 찾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윤이 대단하다고 칭찬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아이가 공부만 하고 평범하게 컸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내 아들 못 누린 거 다 누리면서 말이다. 하윤은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무시했던 이 세상을 향해 더 큰 가치를 증명해 보일 그런 지도였습니다. 폭풍 같은 세월이 지나고 신도시의 지도는 하윤이 낡은 연습장에 그렸던 선들을 따라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먼지 날리던 산비탈 폐가와 비린내 진동하던 옛 시장터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엔 거대한 지하철역과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 들어섰고 그 중심에 명순 빌딩이라는 현판을 단 7층 건물이 당당하게 우뚝 솟았습니다. 40년 생선 비늘이 은빛 유리벽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지요. 명순 빌딩 7층, 탁 트인 통창 너머로 신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40년 동안 생선 괴짝을 나르며 굽어버린 명순의 허리는 이제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소금기 절은 고무장갑 대신 정갈한 개량 한복을 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투박합니다. 수만 번 갈치 비늘을 긁어내고 소금을 뿌리던 그 거친 손마디는 이 건물이 단순히 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손녀를 지키기 위해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은 훈장임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명수는 매끈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신의 거친 손등과 대비되는 그 차가운 감촉에 격세지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형님, 나왔소. 문이 열리며 과일 바구니를 든 최 씨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대박 부동산 사장이 되어 신도시의 큰손이 된 최 씨지만 명순 앞에서는 여전히 넉살 좋은 시장 동생입니다. 아이고, 최 사장. 바쁜 사람이 웬일인가? 바쁘긴요. 우리 빌딩 주인장님 얼굴 뵈러 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꺼봐요, 형님. 내가 그때 그 폐가 계약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하윤이가 보통 내기입니까?
최 씨는 7층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300만 원이라는 조롱 섞인 돈을 쥐고 부동산 문을 열었던 그날을 추억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기분 좋은 도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옵니다. 하윤의 엄마 정숙입니다. 7년 전 화려한 거칠에만 두른 채 폐가를 찾았던 약탈자의 모습은 이제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숙은 이제 화장을 지운 수수한 얼굴로 매일 아침 명순 할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명순의 과거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 정숙은 시장으로 향합니다. 할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을 내기 위해 가장 싱싱한 멸치를 고르고 남편이 좋아하던 조기를 사옵니다. 7년의 방황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정숙은 제 손등에 물 마를 날 없이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멸치 가루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 하윤의 아빠가 생전에 우리 엄마 찌개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맛 그대로 멸치 가루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와 비린내라면 질색하며 도망쳤던 정숙이 이제는 연기를 마셔가며 할머니의 접시 위에 가장 통통한 살점을 발라 올리는 노릇하게 구운 조기, 이가 약해진 시어머니를 위해 나물을 데치고 또 데쳐 부드럽게 무쳐낸 배려가 돋보이는 정갈한 나물 반찬까지 정숙이 밥상을 내오며 조용히 의자에 앉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윤이도 어서 앉고 명수는 말없이 수저를 듭니다. 예전처럼 모진 호통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살가운 칭찬이 대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정숙이 끓인 찌개를 한술 크게 떠먹으며 나직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간이 딱 맞네. 아비가 좋아하던 그 맛이다. 수고했다.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정숙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7년의 버림과 탐욕을 씻어내기엔 아직 부족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정숙은 이 평범한 밥상머리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배웁니다. 아침마다 명순 할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삭이던 정숙의 기도는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명순 빌딩의 1층은 이 근방에서 가장 활기가 넘칩니다. 하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생 마켓 덕분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며 갈 곳을 잃었던 예시장 상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있습니다. 황만재가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려 했던 그 자리에서 명수는 오히려 상인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생선 팔던 명순 할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상인들은 제 집처럼 건물을 아끼고 관리합니다. 1층에 들어선 고등어 조림 가게에서는 매일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명수는 가끔 1층으로 내려가 상인들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의 대학까지 보냅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같이 굴러먹던 정이 있는데 장사나 잘해. 명수는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건물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7층 건물의 가치는 수백억에 달했지만 명순에게는 1층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하윤이는 이제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신도시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하윤은 이제 폐지 더미 속에서 서류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최신 도시공학 서적을 탐독하며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꿈꿉니다. 하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직하게 땀 흘린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윤은 가끔 황만재와 오 국장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차분하게 자신의 일기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 일기장의 제목은 300만 원으로 산 기적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신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명순 빌딩 7층의 거실 불빛도 따뜻하게 번져나갑니다.
세대의 밥그릇이 놓인 식탁 앞에 앉은 명순과 하윤, 그리고 정숙. 비록 한 명의 자리는 영원히 비어있지만 그 빈자리를 서로의 온기로 채워가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유리창에 평화롭게 비칩니다. 300만 원이라는 조롱과 함께 시작된 패가의 반격은 이제 신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비탈의 낡은 패가가 신도시의 심장을 멈춰 세웠던 그 전설적인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귀신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그 터는 이제 전 세계 도시공학도와 건축가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엔 하윤이 직접 설계한 숨쉬는 숲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하윤이 지적했던 신도시의 숨구멍 환기구 자리를 예술적인 도서관으로 승화시킨 이 건축물은 도시가 인간의 욕망만이 아닌 생명력을 담아야 한다는 하윤의 철학이 깃든 결정체였습니다. 31살이 된 하윤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공학 전문가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제치고 유엔 산하 도시재생기구의 수석 자문위원이 된 그녀가 펴낸 자서전적 에세이 보이지 않는 길은 출간 즉시 전 세계 30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11살 꼬마의 눈으로 목격한 권력의 비열한 탐욕, 그리고 땅 밑에 흐르는 진실을 읽어냈던 영특함을 담담하고 날카로운 필체로 기록한 단죄와 희망의 보고서였습니다. 하윤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만을 길이라 불렀다. 하지만 진짜 길은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시를 숨쉬게 하는 곳에 있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과 버려진 폐가 아래에도 정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길은 흐르고 있었다. 이 책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과거 신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비리들이 다시금 조명되었고 이른바 하윤법이라 불리는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공정 법안이 제정되어 힘없는 상인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비극을 막는 제도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윤의 눈부신 비상과 대조적으로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했던 황만재와 오 국장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황만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빼돌리려 했던 차명 재산들이 줄줄이 몰수되어 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소 후 그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그는 자신이 쫓아냈던 상인들이 활짝 웃으며 장사하는 명순. 빌딩 근처를 배고픈 짐승처럼 맴도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명순 빌딩 1층 상생 상가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한에 잠겼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오 국장 역시 공무원직 파면은 물론 연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법정 싸움과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한때 형님 아우하던 황만재와는 서로를 원망하며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윤의 책 속에서 탐욕이 눈을 가리면 발밑에 급소조차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명순 빌딩 7층에서는 명순 할머니의 90세를 맞이하여 구순잔치가 열렸습니다. 40년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인자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잔치상에는 화려한 사내진미가 가득했지만 명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며느리 정숙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그 곁에는 이제 머리칼이 희끗해진 정숙이 그림자처럼 붙어 할머니의 식사를 챙깁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숙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머니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명순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미혼모 자립지원재단에 기부하며 젊은 날 자신의 나약했던 선택을 평생에 걸쳐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기 좀 더 드세요.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합니다. 응, 내 솜씨가 이제 나보다 낫다. 하윤 아범이 저 세상에서 보고 참 좋아하겠어.
명순의 짧은 인정에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따뜻한 온기로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명순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고통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윤은 도서관 옥상 정원에 올라가 신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20년 전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300만 원을 든 채 산길을 오르던 그날. 밤의 공기를 그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당시엔 어둡고 무서웠던 숲속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도서관 중앙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자신의 낡은 연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황만재 바보라는 글귀와 치밀하게 분석된 설계 도면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조롱이었으나 하윤에게는 세상을 바꿀 지렛대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집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반격의 자리로 기억합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펜을 꺼내 새로운 도시 설계도 한 구석에 메모를 남깁니다. 도시는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하윤의 시선은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여전히 어딘가에서 부당한 압박에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40년의 한을 씻어낸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도서관의 숲바람을 타고 신도시 전체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40년 평생 생선 비린내 속에서 살다 300만 원이라는 조롱 섞인 모욕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이야기는 결국 정직한 땀방울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지닌 위대한 회복의 힘을 증명하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이 세상에 내놓은 보이지 않는 길의 철학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짓밟힌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희망의 지도를 그려줄 것이며 생선 가게 할머니와 꼬마 천재가 일궈낸 시련과 극복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